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세이고 3년 전에 재혼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재혼 가정에서 겪는 현실이 얼마나 쓰라린지 말이에요. 제 남편 성호 씨는 62세예요. 1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아오다가 저와 만났어요. 저도 이혼한 지 오래되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다 외로웠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성호 씨에게는 두 명의 성인 자녀가 있어요. 딸 지영이가 30살이고 아들 민수가 28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나름 괜찮았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거든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지영이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결혼 첫 해는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아이들도 가끔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아버지와 시간도 보내고 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좋은 계모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생일이면 선물도 챙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와도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만 얘기하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고 특히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 추석 때도 그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갖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와서 아버지하고만 대화하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성호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저를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요. 좀 서운해요. 미수가 이해해줘. 아이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감싸고 저보고는 이해하라고 하고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영이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웨딩드레스 구경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지영아, 이모가 같이 가서 골라줄까? 아니에요. 엄마 친구분들이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 친구분들이라니요. 돌아가신 전처의 친구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노력했어요. 좋은 계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배워서 해주고 생일이면 미리미리 챙기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는 표정, 아버지와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태도.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성호 씨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무심코 들은 아이들의 대화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빠가 저 여자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보다 저 여자를 더 챙기시는 것 같아. 지영이가 민수에게 한 말이었어요. 저를 저 여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누나,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닐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민수의 대답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책이라니요.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성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지영이와 민수가 달려왔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가혹했어요. 의사가 병실로 와서 설명을 해줄 때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보호자는 저희예요. 설명은 저희한테만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법적으로 보호자는 배우자인 제가 맞는데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런데 부인께서도 아니에요. 저분은 나중에 결혼하신 분이고 저희가 친자식이니까 저희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지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마치 남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겪은 일들은 정말 악몽이었어요. 간병하는 것도 저 혼자 했으면서 중요한 결정은 모두 아이들이 했어요. 수술 동의서를 쓸 때도, 퇴원 날짜를 정할 때도, 심지어 식단을 정할 때도 저는 배제됐어요. 아이들은 저를 마치 고용된 간병인 정도로 취급했어요. 어느 날 밤 성호 씨가 잠깐 깨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수가 고생 많다. 집에 가서 쉬어도 돼. 괜찮아요, 여보.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그런데 지영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아빠, 저희가 교대로 지킬 테니까 아줌마는 집에 가시라고 하세요. 저희가 친자식인데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아줌마라니요. 아버지의 아내를 법적으로 가족인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더 가슴 아픈 건 성호 씨의 반응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저를 두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미수가. 너도 며칠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남편마저 아이들 편에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 길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3년 동안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저는 여전히 남이었던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방해가 되는 존재일까? 성호 씨가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이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는 아버지 건강을 챙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성호 씨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였어요. 특히 지영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이모, 아버지 약은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모, 아버지 식단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짠 음식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모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인 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호 씨는 모른 척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성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저를 너무 함부로 대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호 씨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미수가 아이들도 아직 적응하는 중이야.
좀 더 이해해줘. 그리고 너도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3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집에 있어도 편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 언제 또 와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 아줌마들과 마주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숙이네 엄마, 영자네 엄마였어요. 미숙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정숙이네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워낙 밝은 성격이었는데 요즘 많이 풀이 죽어 보였나 봐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가족 일을 남한테 털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시니까 결국 조금씩 얘기하게 됐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해서요. 아, 그래. 재혼 가정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정숙이네 엄마는 들으면서 계속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아무리 성인 자식들이라지만 새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아버지도 아버지야. 왜 가만히 있어? 영자네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 씨, 내가 볼 때는 그 애들이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재혼 가정에서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야. 다른 속셈이요? 유산 문제 말이야. 아버지 재산을 새엄마한테 뺏길까봐 그러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건강을 핑계로 자꾸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 제가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것, 심지어 성호 씨의 통장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 그런데 미숙 씨, 혹시 남편분이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적 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보셨거든요. 그럼 법적으로는 미숙 씨가 배우자니까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맞잖아.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영자네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지영이가 아버지랑 둘이서 은행에 간 일, 민수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자꾸 물어본 일,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끼리 자주 만나서 뭔가 의논하는 모습들. 그날 밤 성호 씨가 잠든 후에 살짝 서재를 뒤져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호 씨 명의의 예금 통장이 몇 개 없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다른 곳도 찾아봤지만 없더라고요. 누가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성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통장들 어디 둔 거 기억나세요? 서랍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아, 그거 지영이가 가져갔어. 아버지 재정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지영이가 가져갔다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는 상의 안 하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미수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지영이가 회계사니까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단순히 재정 관리가 목적이라면 왜 저를 빼놓고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에 정숙이네 엄마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상황을 얘기하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미숙 씨,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보는 게 어때? 전문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말이야. 재혼 가정 상속 문제는 복잡하거든.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법무사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인 자녀들이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남편분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언장 작성을 권해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니.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법무사와 상담을 받고 난 후 저는 아이들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오후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지영이와 민수가 낯선 남자와 함께 우리 집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뭔가 업무적인 미팅 같아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나가봤어요. 아이들이 뭘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이 집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세라니요? 왜 우리 집 시세를 묻는 거죠? 최근에 이 근처 비슷한 평수가 12억 정도에 거래됐어요. 상태가 좋으니까 1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낯선 남자의 대답을 들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한 달 안에 팔아야 한다면요. 이번에는 민수가 질문했어요. 급하게 처분한다니요. 왜 우리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한다는 거죠? 금매라면 조금 깎여도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럼 11억 정도에도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들이 우리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린 대화였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맞죠? 혹시 다른 공동 명의자는 없고요? 네,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 단독 명의예요. 다행히 후처 이름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후처라니요. 저를 후처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다행이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은 집 앞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커튼 뒤에 숨어서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누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버지가 알면. 알면 뭐 어때?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잖아. 그래도 이모도 가족인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돈 보고 결혼한 거 뻔하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갈 거야. 지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 보고 결혼했다니요. 3년 동안 진심으로 성호 씨를 사랑하고 돌봤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후에도 한참을 더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 집을 언제 팔지, 저를 어떻게 내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나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날 밤 성호 씨가 돌아오셔서도 저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기도 하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호 씨가 외출한 사이에 지영이가 집에 왔는데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영아, 뭘 찾고 있어? 깜짝 놀란 지영이가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대답했어요. 아, 이모. 아버지가 부탁하신 서류가 있어서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서랍들이 전부 열려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지영이가 가고 나서 서재를 다시 정리하는데 또 다른 통장들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정기예금 통장까지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성호 씨에게 물어봤지만 역시나 아이들이 관리해주겠다고 가져갔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여보, 이런 중요한 일들을 왜 저와는 상의하지 않으세요? 저도 부인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성호 씨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미수가 아이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가족의 재정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다음 주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랑 둘이서 긴 대화를 나눈 후 성호 씨가 어디론가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지 물어봤더니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저는 함께 가자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몰래 뒤따라가 봤어요. 성호 씨와 민수가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1시간 넘게 안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나온 후에 은행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제가 계좌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성호 씨와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모든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정숙이네 엄마를 만났어요. 제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미숙 씨,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 얼굴이 하얗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심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미숙 씨가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도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져 갔어요. 아이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성호 씨마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지영이와 민수가 동시에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이모,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실래요? 지영이의 말투가 평소보다 더 딱딱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까 두 사람이 저를 마주보고 앉더라고요. 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러 장의 서류들이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혼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부터 재산분할 관련 문서까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모가 우리 아버지와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거니? 아버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더 가까이서 모시고 싶은데 이모가 계시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불편하다니요. 제가 왜 불편하다는 건가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이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재혼하신 것도 그렇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라니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아이들아,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잖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니?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상처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저희도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 생각이거든요. 위자료라니요. 저를 돈으로 내쫓겠다는 건가요? 지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위자료 관련 계약서였는데 거기에 적힌 금액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5천만 원. 3년간의 결혼 생활과 제 모든 노력을 5천만 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모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죠. 민수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성호 씨가 외출해서 돌아오셨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지? 지영이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신들이 이혼을 권하고 있다는 것, 위자료도 준비했다는 것. 성호 씨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 큰 절망을 느꼈어요. 깜짝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래,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남편마저 아이들 편에 서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이혼하고 싶으시다고요? 성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미수가 미안해. 나도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 그리고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변명 같은 말들이었어요. 결국 저보다는 자기 자식들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친정으로 갔는데 어머니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미수가 그럴 줄 알았다. 늦은 나이에 재혼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야. 친정 식구들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냥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어때? 가족들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성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미수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 아이들도 많이 신경 쓰이고 내 건강도 그렇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하지만 그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도 당당한 부인이었는데 이렇게 쫓겨나듯이 나가야 하나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고. 제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는 찾겠다고. 다음 날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대응할 생각이었어요. 법무사와 상담한 후 저는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살았던 집은 성호 씨 단독 명의였고 재산도 대부분 결혼 전부터 있던 것들이었어요. 법적으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성호 씨의 태도였어요.
법무사를 통해 연락하니까 완전히 돌변했더라고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저는 위자료 1억 원을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5천만 원보다는 많았지만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너무 초라한 금액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넓고 좋았던 집에서 이런 좁은 곳으로 오니까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3년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설레는 마음,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시간들, 모든 게 헛된 꿈이었던 걸까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정숙이네 엄마를 통해서였어요. 미숙 씨, 혹시 들었어? 성호 씨 집이 팔렸다던데? 네. 벌써요? 응,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 완료됐다고 하더라고. 13억에 팔렸다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나갔네. 13억이라니요. 제가 위자료로 받은 1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이었어요. 그럼 성호 씨는 어디로 가셨대요? 글쎄,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갔다던데. 아마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모양이야. 그 얘기를 듣고 더욱 허탈했어요. 결국 아이들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된 거였어요. 저를 내보내고 집을 팔고 아버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모시고 간 거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성호 씨가 요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미숙 씨, 성호 씨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원에 들어갔다더라. 아이들이 더 이상 집에서는 돌볼 수 없다고 하면서 치매라니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물론 건망증이 좀 있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양원을 몰래 찾아가 봤어요. 성호 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성호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여보, 저예요. 미숙이요. 하지만 성호 씨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말 치매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요양원 직원에게 슬쩍 물어보니까 입원할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말로는 집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됐다고 했다더군요. 혼자 있다가라니요. 분명히 아이들이 모시고 갔다고 했는데 혼자 있었다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이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성호 씨의 멍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었는데 며칠 후 정숙이네 엄마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미숙 씨, 성호 씨 아이들이 아버지 재산 정리를 다 끝냈다던데 집 한 돈도 다 자기들이 가져갔다고 하고 13억이라는 큰 돈을 아이들이 다 가져간 거였어요. 요양원비 정도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이들의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왜 저를 그렇게 급하게 내보내려고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내보내고 집을 팔고 아버지마저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성호 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성호 씨가 정신이 맑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말이에요. 요양원을 다시 찾은 날, 저는 성호 씨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면회 오는 시간을 피해서 조용한 오후에 갔거든요. 성호 씨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지만 가끔씩 눈빛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 기억나세요? 미숙이에요. 한참을 기다린 후 성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또렷한 눈빛을 보여주었어요. 미숙이?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성호 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이 입을 벙긋거렸어요. 서랍, 편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서랍과 편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혹시 제게 남긴 뭔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성호 씨는 침대 옆 서랍장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어요. 위쪽 서랍에는 일반적인 생활용품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아래쪽 서랍을 열어보니까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편지 한 장과 함께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었어요. 성호 씨가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었거든요. 편지를 먼저 읽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사랑하는 미숙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걱정이 든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너를 함부로 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두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미숙아,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3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줘서 고마웠다. 만약 아이들이 너를 힘들게 한다면 이 유언장을 사용해라. 내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내 것이다. 유언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성호 씨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와 아이들이 반씩 나눠 갖도록 명시해 놨더라고요. 집, 예금, 주식까지 모든 재산 목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각각의 절반씩을 제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유언장 작성 날짜였어요. 제가 이혼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작성된 거였어요. 성호 씨가 이미 아이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성호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뭔가 말하려고 애썼어요. 미안해. 아이들, 잘못.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성호 씨도 아이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날짜, 서명, 도장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독차지한 그 13억 원의 절반, 그러니까 6억 5천만 원이 사실은 제 것이었던 거예요. 성호 씨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곧 간병인이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유언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성호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게요. 성호 씨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요양원을 나와서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언장을 보여주니까 법무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이걸로 상속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아이들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린 상태였거든요. 집도 팔렸고 예금도 다 정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저는 지영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유언장 발견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영이는 처음에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유언장은 위조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걸 쓰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법무사가 필적 감정까지 해서 진짜라는 걸 증명하자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지영이와 민수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모, 저희가 몰랐던 일이네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을 줄은. 지영이의 말투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6억 5천만 원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집도 팔리고 해서 당장 그 돈을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민수가 어렵게 말했어요. 결국 몇 차례 협상을 거쳐서 5억 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했어요. 1억 5천만 원은 요양원비와 성호 씨 치료비로 쓰자고 양보한 거였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분할금을 받으면서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시당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들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라고 지었어요. 정말 제게 새로운 출발이 된 곳이거든요. 손님들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많은 응원을 해주세요. 특히 제 또래 여성분들은 저를 정말 용기 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성우 씨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세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뵙는데 요즘은 상태가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저를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지영이와 민수는 요즘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가끔 아버지 면회를 함께 가기도 해요. 완전히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지영이가 카페에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했어요. 이모, 예전에 너무했었죠. 정말 죄송해요.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요즘 저는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웃 아줌마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정숙이네 엄마, 영자네 엄마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이에요. 미숙 씨, 정말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그들의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열려 있어요. 카페에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아직은 친구 사이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물론 예전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끝까지 참고 견뎠을 텐데, 이제는 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제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이 카페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재혼했는데 남편 자식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적 대응도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선생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 오늘 저녁에도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다고. 물론 아직도 가끔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으려고 해요. 대신 지금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제 공간, 제 일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재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 거죠.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고 싸우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지금도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같다고요.